네, 8.15 머니톡 7월 30일 장 마감 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은요, 매주 금요일마다 오시죠. 네, 신한금융투자 서울파이낸스센터 PB팀장 황유현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참 힘든 하루죠? 네, 뭐 이래저래 힘드네요. 네, 일단 7월의 마무리인데 네. 마지막 날인데 장으로. 네. 근데 마무리가 안 좋아요. 월간 네. 기준으로도 코스피 음봉이 나왔다. 그렇죠. 예,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네. 이게 큰 의미 있을까요? 글쎄요. 뭐 지금 7월달 뭐 계속 리포트는 나왔던 부분들이 뭐 이제는 한 번 정도는 떨어질 때가 됐다. 음봉이 나올 때가 됐다. 뭐 그런 코멘트가 있긴 했었지만 뭐 사실 지난달 말에도 음봉이 나왔어도 뭐 언제든지 뭐 연속으로 올라왔던 기회 그 월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달에 음봉이 나왔어도 뭐 그냥 나올 게 나왔다. 뭐 그런 표현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대외적인 환경들이 조금은 좀 최근에 흘러왔던 거와는 조금 다르죠. 지금의 질적인 흐름들, 그다음에 주가 지수를 누르는 그 재료들이 조금은 올해 상반기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불편해지고 그 불편한 것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는 모습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오늘 외국인의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그렇습니다. 선물을 많이 네, 매도했죠. 선물을 한 1조 3천억 정도를 매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현물에서도 현선물 동반 매도가 나왔죠. 그래요? 네, 오늘은 그래도 어제 그제는 그래도 현물을 2천억, 4천억 정도 매도를 했고 뭐 현물에서 큰 의미는 없었다라고 보거든요. 5천억 이하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는데 오늘은 현물 매도도 7천억 정도가 나왔고 많이 했네요. 네, 기관도 나왔고 오늘은 그리고 제가 당일로 봤을 때 1조를 넘어가는 건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데 1조 3천억 정도의 매도가 나왔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한번 2조의 순매수 정도가 나왔다가 이제 하락은 어느 정도 멈춘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다행히 이제 조금 추세적으로 매수가 좀 들어왔죠. 그러다가 이제 이번 주에 순매수했던 선물을 다 매도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누적으로도 계속 선물은 순매도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고 그 매도를 정당화하게끔 하는 재료들이 좀 미국에서 있었죠. 이번 주에 FOMC가 있었고 뭐 당일날 나오는 결과로는 좀 여전히 긍정적 별 이상 이상 없었고 뭐 비둘적인 코멘트들이었죠. 그래서 이번 주 주중에도 뭐 선물 동향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27, 28, 29까지는 그래도 선물 순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네. 근데 이제 고용에 대한 것들이 좀 부담을 좀 다가오는 것 같기는 해요. 이제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좋아지는 게 연준에서는 이제 금리 결정이라던가 뭐 테이퍼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건드릴 때 결국은 물가하고 고용을 보는데 고용이 생각보다 좋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테이퍼링에 대한 것들이 좀 빨라지지 않겠느냐 이게 된 거고 사실 이 부분의 이슈는 사실 4월달, 5월달에도 한번 계속 우려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5월 옵션 만기 때도 한번 그때 단기적으로 좀 급락이 좀 왔었고 그런데 이제 당장 이제 최근에 나온 리포트들을 보면 이런 추세대로 하면 9월달 정도면 테이퍼링에 대한 코멘트가 있는 거 아니냐. 막상 닥치니까 그렇지. 조금 불안한 심리들이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해서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받아주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오늘도 코스피에서 여전히 또 많이 샀습니다. 1조 2천억? 네, 1조 2천억 원의 순매수를 보였는데 많이 샀네요. 많이 샀고. 정말 요새 개인들의 매수세를 보면 그 받아내는 거 보면 네. 진짜 대단해. 뭐 존버는 승리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뭐 지금 사는 물량이 어떤 주식을 정확히 사는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그 중에 또 오른 주식도 분명히 있을 건데 뭐 지금 사는 거는 보면 대형주 쪽에서 여전히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네. 그 뭐라 그럴까 이게 사실 결과적으로 좋은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네. 떨어지면 하락을 받아내는 네. 그러니까 하방 경직성 면에서는 좋은데 이게 참 주가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이 네. 추격매 이쪽에서 이게 네. 매수세가 붙어 주가들이 그렇죠. 확 올라가는데 이래서는 지금은 공격적으로 주식을 공격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다 받쳐놓고 오늘 삼성전자 호가창 보면 지금 정 마감할 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봐볼까요? 지금은 조금 없어졌네. 장 마감만. 아까는 여기에 막 100만 주씩 이렇게 쌓여 있는 걸 봤거든요. 그래요. 제가. 싸게는 사겠다. 네, 받쳐는 놓겠다. 근데 이제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호가창에서 받쳐놓는 거는 주가가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밑에 받치는 물량 이만큼이나 있으니까 위안이 되거든. 위안은 되는데 결국 주가를 올리는 거는 시장가로 호가 잡아먹어서 팍팍 사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매매하는 행태는 외국인이 보여줘요. 근데 이제 받쳐서는 주가가 뭐 떨어지지 않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올라가진 않는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결국은 총 이제 호가를 보면 잔량을 보면 매도 호가가 훨씬 더 100만 주 되고 매수 호가는 250만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를 사려고 하는 분들이 다 포함해서 싸게만 사려고 하는 생각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심리는 뭐냐면 내 거 물량을 딱 체결하고 올라가 주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사실 내 것만 잡아먹고 올라가 주기를 원하는데 이게 좀 뒤집혀야 됩니다. 추세적으로. 예, 이쪽 매도 호가가 훨씬 더 많아지고 이 매수 호가가 좀 적어져야 주가가 좀 탄력을 붙을 건데 뭐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최근에 실적을 발표했던 모든 기업들의 대형주들의 컨셉, 철강주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전반적으로다가 실적 발표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 이번 여름은 대형주보다는 여전히 중소형주나 코스닥 위주의 매매 플레이를 하시는 게 좋은데 잘 모르시겠으면 안 하셔도 된다. 네, 그냥 그러니까 가만히, 지금 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건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그냥 휴가 가도 돼. 네, 그죠. 컴퓨터 모니터 열지 마.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떨어지거든. 보기는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네. 불안한데 사실은 떨어져도 그 이야기는 네.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될 수 있다. 네. 이거를 지금 그렇죠.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있죠. 이 떨어지고 다시 올라오고 떨어지고 올라오고 하는 이 과정이 너무 지켜보는 게 괴로움이. 괴롭죠. 괴로운데 한국 주식시장은 어떻게 보면 컨셉이 확실한 시장이거든요. 작년 대형주, 올해 중소형주장이라고 이제 컨셉을 정했기 때문에 글쎄요, 뭐 올해 저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제 고객님들 중에서는 포트에 아예 없으신 분들도 많고 수두룩하고 있어도 정말 그냥 혹시 몰라서 갖고 있는 주식들이거든요. 네, 혹시 몰라서. 근데 여전히 좀 시장 포트에서 여전히 포트 수익률을 갉아먹고 있는 대형주들입니다. 결국은 지금 수익률을 올려주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중소형주 매매가 쉽냐? 중소형은 더 어렵지. 더 어려워요. 네, 근데 기회는 있지만 더 어려운 거고, 저는 제 업상 그렇다고 시장 떨어져서 주식 다 떨어지는 제가 어떻게 수익 내요? 그렇게 말하는 게 되게 좀 약간 아마추어 같은 발언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수익 내기 위한 열심히 활동이 있어야지. 네. 그러니까 7월 저도 제 손님들 결산해 보니까 다행히 소위 말하는 잡주 매매 하셨던 분들은 조금 그래도 플러스가 좀 나기는 났어요. 네, 근데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데 뭐 이번 달은 뭐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8월달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결국은 돌아가는 게 기대가 될 만한 게 별로 없어. 이제 그러니까 7월 중순부터,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그래도 뭐 외국 선물을 팔든 말든 뭐 그냥 평범한 하루에 하루 정도, 그냥 하락하면 하락하는 날에 하루 정도, 올라가면 올라가는 날에 하루 정도라고 봤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옵션 만기일에 영향이 다가옵니다. 네. 언제죠? 8월 둘째 목요일이니까. 8월 둘째 목요일. 매주 둘째 목요일입니다. 날짜로는 8월 12일이 되겠죠. 8월 12일인데 이제 딱 만으로 한 9영업일 남았습니다. 네. 9영업일 남았는데 최근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포지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하방을 좀 보고 있고요. 아쉽게도 옵션도 하방을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네.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물이 다음 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는 옵션 만기거든요.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물은 그렇게 신경 쓰진 않지만 근데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은 선물 가지고 지금 지수 핸들링이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옵션으로 하방 질러놓고 선물로 지수만 살짝 끌어내렸다가 체결시키고 다시 올라올 수 있는. 대신에 이 변동성이 다 죽어나가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조금 무서운 말씀일 수도 있지만 되게 하방으로 많이 열려 있어요. 네,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익이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니 그러니까 몇 개 대형주들 보니까 그 121선가 그러니까 다 낸 거 아래쪽에 와서 지지선이 없어 보니까. 네.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다 이평선들을 보면 좀 약간 공포스러운 국면에 다 와 있죠. 그러니까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대형주들이 다 소위 말하는 이평선 지지선들도 깨졌고 가격 지지선도 좀 깨지고 이평선 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위에 다 좀만 올라가면 헤딩 해가지고 다 물량 쏟아지는 그런 국면을 만들고 있잖아요. 일단은 8월 둘째 주까지는 어쨌든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야겠다는 생각 들고 아무리 개별 모멘텀이 좋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심리가 안 좋으면
올라가면 팔려고 하는 심리가 더 강하거든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 안정적으로 돼야 뭔가 개별주들도 올라갈 때 좀 같이 추세가 좀 따라 붙고 하는데 지금은 조금만 이제 정적 변동이나 이제 뭐 VI 걸리면 다 거기서 팔아 제끼려고만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주도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저도 이번 주까지는 오늘 조금 하락은 좀 과한 듯 싶어서 아직까지는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만약에 다음 주에 개별주든 대형주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리고 잔고의 종목마다 수익이 나든 뭐가 됐든지 간에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났든 마이너스가 났든 종목별로 플러스가 났든 마이너스가 났든지 간에 일단 다음 주 초에 어느 정도 조금 일정 부분 종목별로 반등이 주면 저는 좀 줄여볼까 합니다. 네, 줄여서 지금 구간에서는 줄여서 매도했다가 올라가더라도 또 기회가 있는 장이 분명히 와요. 줄인다고 하면 한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이 한 몇 퍼센트 한 줄일 30% 이상은 줄일 것 같아요. 다음 주 일주일 네. 동안 최소한 뭐 신용이나 담보대출로 샀던 물량들, 그러니까 잔고가 훅 빠졌을 때 조금 잔고를 크게 레버리지를 깎아먹을 수 있는 물량들은 조금 줄이는 구간이 다음 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그 얘기는 지금 미수라든가 이런 것 뭐 담보 대출로 사지 네, 않은 신용. 그냥 자기 현금으로 현금으로 산 사람들 네. 같은 경우는 물량 줄이지 버틸 수 않아도 있죠. 돼요. 네. 그렇지는 않나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한 1차적으로 저는 그거 물량부터 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8월 달에는 어떻게 시장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위기이자 기회도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8월 달 내내 금리 변수가 계속 괴롭힐 거고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8월 중순 이제 잭슨홀 미팅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거와 관련된 코멘트들도 나올 거기 때문에 시장이 오른다 내린다 그런 것보다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것 같아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내내 밀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제는 또 내내 밀리다 막판에 또 올라오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날은 오후 2시 이후에 올라오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그냥 쭉 밀어버리는 날도 있고 아마 원웨이로 상방을 보는 날은 사실 이제 8월 달에는 횟수가 좀 적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8월 달은 어쨌든 우리가 상승 추세인 달이 멈췄잖아요. 이번 달에 일단은 음봉이 났고 8월 달에는 이제 시작하는데 8월 달도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근데 제 기억에 작년에 7월 달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작년 7월 달. 8월 달 좀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변동성 때문에. 그래서 근데 8월 달은 좀 어떻게 보면 시장의 색깔이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는 위기이자 기회인 좀 되게 식상한 멘트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위기이자 기회도 결국 될 것 같아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떨어진 모습을 봐서 8월장이 이런 변동성이 클 것 같으니 만약에 현금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싸게 살 수 네.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반대로 그러면 다 팔 것이냐? 그거는 뭐 예상이니까 안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 질문들 진짜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 지금 삼성전자 종가 78,500원인데 지금 팔았다가 76,000원에 사려고 대놓는다. 그러니까 이건 안 오면 어떡해 근데. 그치.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진짜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왜 어렵냐면 지금 주체가 없어요. 수급 주체가 없기 때문에 전자는 그냥 질질질 정말 지루한 6개월이 넘었죠 이제. 근데 대형주들이 다 이런 모습인 거고 이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과감하게 지금 매도하라 말씀 못 하는데 막상 조금 매도하고 해보시면 좀 기회는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는 되니까. 네, 진짜. 네. 그러니까 보통 한 20, 30%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보통 20%에서 30% 정도 현금 비중을 좀 보유하고 있다가 그렇죠. 네. 정말 싸게 좀 네. 내려오는 경우. 네. 안 그러면 뭐 마음이라도 편해지는 거니까. 아니면 저는 대형주 만약 지금 이게 제일 편한 건 분할 매도긴 한데 저는 지금 정도보다 올해 안에는 지금 정도보다는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올 것 같아요. 8월 달에 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올 하반기에는 한 번 정도 오지 않을까 싶어요.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한 번 정도 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회와 위기가 한 번씩은 올 것 같아요. 기회와 위기는 한 번씩 오는데 일단은 반등이 추석 때까지 안 온다라고 하면 더 보수적으로 볼 겁니다. 더 보수적으로 볼 거예요. 일단은 앞으로 한 2달 정도의 올해 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앞으로 2달 정도에 다 달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그 추석 지나고 나면은 그 연말 대주주 네, 양도세, 네, 10억 양도세 네. 그것 때문에 물량을 계속 정리할 그렇죠. 거기 때문에 네. 더 떨어지는 어떤 네. 요소가 되지 않냐. 그렇죠. 네. 예. 네. 참
어려운 그거는 장애. 이제 피할 수 없죠. 네, 맞닥뜨려야 되고요. 지나고 나서 보면 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떨어져, 왜 떨어져라고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최소한 재미는 없어집니다. 시장이.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는 거는 시장에 수급이 붙질 않기 때문에 종목별로 수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잔고가 별로 최소 늘어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지금 개별주를 하지 않는 이상. 그렇지. 아니 그리고 이제 지금 그 대형 IPO들이 되면서 그쵸. 돈이 오히려 지금 막 그쪽으로. 그러니까 시장이 자꾸 더 물량이 늘어나니까 네. 돈은 지금 그러지 않아도 지금 수급 유동성이 부족하다 이 얘기하고 있는데 더 늘어나니까 이제 더 부족한 현상이 그렇죠. 벌어지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전반적으로 그렇게 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옛날 그런 건 있었죠. 시장이 좋을 때는 대형주 IPO에 갔다가 일시적으로 갔다가 그 끝나고 환불되면 다시 그 주식을 사고 이게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었는데 지금은 IPO 하고 끝 다시 안 오는 거죠. 그냥 예수 대기 자금으로 넣는 거죠. 그냥 이 자금은 예를 들어서 IPO만 하는 자금이야. 약간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 자금에서도 아마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계속적으로 보수적인 대응을 보시는 게 낫고 여전히 중소형 주식들이 조금 더 낫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 오면서도 사실 진짜 오늘은 방송 어렵겠다 생각했는데 역시나 어렵네요. 왜냐하면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황 팀장 헤매네 약간 그럴 거예요. 왜냐면 할 말이 없어요 진짜로. 뭐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났었잖아요. 화요일로 금요일 했는데 바뀐 게 뭐가 있어요? 아니 바뀐 것도 없고 주가도 변동이 없는데. 그러네요. 네. 저 공무원연금 전 CIO 네. 하셨던 이창훈 단장님 어제 이제 우리가 방송을 했었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올라야 되는데 안 오르는 장이라고. 그렇죠. 실적 너무 좋고 다 좋은데 안 오른다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빨리 MSCI 선진국 지수로 그렇죠. 편입돼야 된다. 네. 이게 중국 뭐 영향 이래서 영향받고 저래서 영향받고 그렇죠. 포르투갈도 선진국 지수에 편입됐는데 왜 우리가 이런? 선진국 주세 편입이 돼야 이제 ETF로 패시브 자금도 좀 들어오니까 그렇죠, 패시브 그렇기는 자금들. 한데 지금은 조금 끼인 장이긴 하죠. 왜냐면 이번 주에는 사실 뭐 중국이 크게 밀렸다가 또 반등하고 뭐 변동이 엄청 컸지만 미국은 그렇게 영향받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한국 시장만 중간에 껴가지고 계속 그거에 변동받고 10시 반 이후에 막 쭉 밀렸다가 또 오후에 반등하니까 2시 후에 또 쭉 올라오고 대응하기 좀 어렵죠. 근데 지금 이제 오늘 그 보니까 일단 항생 지수도 좀 많이 빠졌어요. 네. 보니까 2%대 이상 빠진 것 같고. 지금 일단은 뭐 이따 장이 시작돼 봐야 되겠지만 나스닥 선물 지수도 네. 지금 보니까 1.45%대 이렇게 빠지는 것 오늘 같은데. 개별 좀 변수가 좀 있죠. 아마존이 실적이 처음으로 예상치보다 좀 안 나와서 아마존이? 네, 시간에서 좀 크게 밀렸고 그러니까 S&P 500 선물은 플러스를 보였어요. 플러스를 보였는데 나스닥이 아침부터 좀 마이너스를 보이는 바람에 좀 우리나라에 영향을 좀 미친 부분들도 좀 있었죠. 그리고 뭐 델타 변이 좀 약간 식상한 재료긴 하지만 계속 시장 영향 미칠 거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개별주 매매는 이쪽에 집중되어 있기는 해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거리두기로 인해서 수혜볼 수 있는 배달, 뭐 포장, 그다음에 뭐 몇 번 말씀드렸던 뭐 태양 케미칼 같은 뭐 드라이아이스 이런 소재들 뭐 그렇다고 언택트라고 보기는 어렵고. 언택트라고 보기는 어렵죠. 큰 틀에서 언택트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작년에 언택트로 올라왔던 그런 대형주 말고 정말 개별적인 이슈로 한 번 정도 슈팅 보일 수 있는 그냥 이제 그거 보면서 이제 분봉 따라 들어가면서 말 그대로 그냥 구간 따먹게 하는 거예요. 구간 그러니까 따먹기. 이거는 지금 정말 제가 보기에는 고수의 영역이라 우리 초보 그러니까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 좀 따라하기 힘든 어떤 영역인 것 같은데 그러한 주식들로 보는 주식들이 어떤 게 있어요? 그런 보는 주식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장에서도 우리가 어쨌든 배울 건 있어야 되니까 지금 얘기했던 그 관련 업종들의 어떤 회사 네, 종목. 그렇죠. 그래서 지금 큰 틀에서는 폭염 관련 주식도 좀 같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단키트 관련 주식들도 일단 일시적으로 좀 보고는 있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진단키트들이 이제 사실 계속 안 좋았던 게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코로나 키트로 인해서 한번 크게 상승을 했다가 그다음에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한 얘기 나오니까 또 한번 크게 쫙 하락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이제 되돌림에 대한 반등인데 여기서 제대로 치고 나가려면 원래 진단키트 업체들이 코로나 키트를 만드는 건 아니었잖아요. 코로나가 오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본업을 변형을 해가지고 간 거지. 근데 기존에 우리나라 이제 진단키트들 보면 옛날에 지금 딱 생각나는 게 마크로젠 같은 회사들을 보면 내가 나중에 향후에 어떤 병에 걸릴지를 먼저 검사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는 목적들을 많이 처음에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미국 이제 배우 중에 안젤리나 졸리가 마크로젠 진단 키트를 이용해서 가슴 절제술을 했거든요. 내가 이제 향후에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 것처럼 지금 보면 랩지노믹스나 뭐 다른 진단 키트들 업체들 보면 이제 본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하고 있죠. 시젠도 그렇고 뭐 지금 최근에 상장한 ST 바이오센스도 당연히 뭐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지금의 이거는 좀 일시적인 것으로 일시적인 보고, 거, 네, 그렇죠. 백신을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코로나에 진단 키트. 진단 키트 업체들이 코로나로 계속 사업을 하기에는 결국에는 언젠가는 끝날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다시 이제 인류의 병을 치료하는데 기여하는데 쪽으로 갈 건데 거기서 이제 다시 원래 본업으로 빠르게 돌아가서 그쪽에서 성과를 내는 업체들이 먼저 이제 조금 주가에 탄력이 좀 나올 거라고 보고요. 한번 그 진단 키트 업체들은 변동성 심하니까 한번 개별적으로 다 한 번씩 공부를 해보시면 좋아요. 근데 지금 보면 실적은 다 잘 나오죠. 이 부분 실적 잘 나오는데 주가는 아직 바닥에 있죠. 안 나올 때보다. 왜냐면 이제 미래에 대한 비전이 그렇죠. 그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부터 미래에 대한 청사진들을 잘 제시하는 진단 키트들은 어떻게 보면 정고점을 더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코로나는 일단은 당분간 계속될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밸류에이션 업사이드를 과연 어떤 병에서 어떤 병을 진단을 잘 했느냐에 따라서 하느냐인데 그 부분은 저도 공부를 좀 더 해보고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그냥 수급만 보고 매매를 하고 있어가지고 특별하게 당장 제가 오늘 좋다고 해도 당장 올해라도 팔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대북주 말씀하시려고 그러죠? 아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 네. 뭐지? 그러니까 네. 지금 어쨌건 지금 8월 네. 장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오늘 좀 중요하게 포인트로 잡을 거는 이건 뭐 따라 하시든 네. 아니면 각자 이건 판단의 영역인데 일단 황 팀장님은 다음 주에 보유 물량을 한 30% 정도 줄일 계획을 계속 가지고 줄일 있다. 겁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제까지 설명했던 지금 어려운 증시 현황 그리고 이제 얘기하신 다음 거고요. 주부터는 이제 만기일의 영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대비한 충격을, 그러니까 팔고 시장을 떠나라는 아니고 지금 팔고 싸게 사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대비하자. 네, 대비하자. 긍정적으로 네. 이렇게 보면 네, 되죠. 그렇죠. 안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또 다른 거 사면 돼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그 시장에서 이제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을 했는데 보니까 철강주 그리고 이제 대북주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상승을 했단 네. 말이죠. 일단 이 섹터에 대한 설명을 좀 한번 들어보죠. 일단 철강은 어제 중국에서도 철강 가격 인상에 대한 이슈가 좀 나왔고요. 그래서 오늘 철강주들은 조금 상대적으로 좋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포스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해도 다른 철강주들도 다 좋았어요. 근데 이제 오후에 시장 밀리면서 좀 밀렸고, 저는 지금 스테인리스 스틸 쪽, 현대 비엔지 스틸 이런 종목들 좀 보고 있는데, 현대 비엔지 스틸이 지금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하고. 그쪽은 비철 네, 비철 금속 금속입니다. 저는 이제 쪽이죠? 저는 왜 자꾸 태생이 그런지 몰라도 자꾸 자꾸 왜 이렇게 비주류를 보려고 그러니까 하는지 메이저를 모르겠어요. 안 따라가고 자꾸 마이너. 그래서 제가 대형주장일 때 조금 많이 못 먹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올해 좀 상대적으로 성과가 좀 좋은 게 이런 이제 개별주에 상대적으로 강해서 요즘 그런데 사실 이거를 제가 2017년도에 제대로 당했거든요. 정말 그때 당시에 하이닉스, 삼성전자만 주가총 올라갔던 장에서 정말 여전히 그때도 중소형주, 바이오주만 좋다고. 근데 그때 제가 시장을 보는 능력이 지금보다는 조금 떨어졌던 것 같은데, 확실히 근데 작년에는 그래도 같이 좀 약간 시장하고 흐름을 타는 매매를 좀 하긴 했었죠. 근데 올해는 이제 중소형주장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근데 올해는 지금 제가 이런 약간 좀 메이저가 아니라 좀 이렇게 좀 주변주들로 매매를 하는 게 중소형주장이기도 하니까 그런 쪽에서 시장에서 좀 그래도 상대적인 성과가 좀 나오지 않나 좀 싶습니다. 근데 비엔지 스틸 같은 것도 지금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요. 천연 주식들은 언제든지 또 빠질 것 같아요. 네, 일시적으로 오늘 뭐 중국 이벤트가 있어서 올랐지만, 그나마 철강주가 다행히 다른 섹터랑은 다르게 포스코 보시면 이평선 위에 다 올라와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다음 주에 시장 반등하면 오늘 이런 애들이 빠지고 오늘 많이 그렇지. 밀렸던 애들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계속 풍선이 그렇게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게 이쪽이 오르면 이쪽. 네. 그러니까 지금 오르니까 저거 오늘 떨어진 종목 네. 팔고 이쪽으로 갈아탔는데 그렇죠. 다음 주 되니까 또 이게 네, 그렇죠. 반대로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역퐁당 네, 퐁당. 퐁당,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 많이 올랐으니까 상대적으로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게 양봉에 팔아서 음봉에 사고 계속 요거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LG노텍 같은 게 대표적이거든요. LG노텍은 지금 22만 7천 원인데 저도 계속 이제 추천드렸고 좋다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리포트가 34만 원 리포트까지 딱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22만 원인데 12만 원보다 더 위에 있는 종목이니까. 근데 얘도 다행히 좀 아침에 밀렸다가 좀 윗꼬리 아랫꼬리 달고 올라오는 종목들인데 최근에 주가 하락할 때 보면 거래량이 별로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시장이 턴하면 쉽게 신호가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요. 근데 결국은 시장의 심리가 안 좋으면, 그러니까 시장이 뭐 바스켓에서 다 때려버리는데 그럼 지금 실적 좋은 주식이라고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이게 이제 버티겠어요. 그렇지. 다만 다음에 시장이 다시 색깔이 바뀌고 이제 좋아져서 시장이 반등장이 올 때는 이런 종목 좀 빨리 올라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실적 모멘텀도 갖고 있고 여전히 기대감, 밸류에이션 업사이드 줄 수 있는 종목도 갖고 있으니까 이런 거고. 계속 제가 중소형주 말씀드렸던 반도체 부품 주식들은 여전히 좀 볼만하다고 봐요. 여전히. 그러니까 ISC 같은 게 대표 이제 이거 하나 이제 계속 긍정적으로 보면서 가고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오늘 다행히 플러스로 끝냈고, 그다음에 오늘 카프로도 지금 근데 당장 카프로는 이렇게 매도 물량이 많은 거예요? 매도 대기자가 왜 이렇게 계속 윗꼬리 그죠? 양봉이긴 하지만 윗꼬리가 축축 나오지? 아직은 거래량이 좀 적어요. 오늘 47만 주 나오긴 했는데 여전히 거래량이 적고요. 좀 이제 실적 발표가 조금 나와줘야. 제가 사실 조금 실적이 실적이 정말 폭발적으로 잘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의 추세를 돌리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권에서는 사볼만은 하지만 아직은 좀 관망인 듯해요. 왜냐면 시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이 좀 한두 달만이었으면 좀 더 과감하게, 제가 이때 추천드렸을 때처럼 흥분하면서 말씀드렸을 텐데, 지금은 어차피 꺾여졌기 시장 자체가 좀 쉬어가는 국면이라서 좀 그런 거고요. 성원산업이 오늘 실적 발표를 했어요. 성원산업. 네. 이건 딴 종목이네요. 오늘 실적도 잘 나왔어요. 네, 잘 나왔고, 빠지네. 네. 잘 나와서 장중에 잠깐 이게 반등을 했었죠. 네, 한 2만 원 언저리까지 갔다가, 근데 또 이평선 위에 또 장기 평선 맞으니까 또 물량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평선 위에 있는 아래에 있는 종목들이 이평선 닿으면 일단은 팔고자 하는 심리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저도 닿으면 그냥 오버슈팅 나더라도 그냥 팔고 다시 밑에서 하자라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게, 사실 요거 사고 팔고 하는 거 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은 당일 단타 운 좋아서 사서 어떤 호재가 있어가지고 당일 단타 나오면 팔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막상 아까 당장 여기 있다 이렇게 보면 여기가 양봉이 꽉 쳐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느낌상으로도 더 뚫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딱 기계적으로 사고 팔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저기 이평선이 모여 있으면 보통 급등주들의 패턴이 그죠. 뚫고 올라가는. 뚫고 올라와야죠. 네.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고 이제 기대하는 분들이 그렇죠.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시장이 좀 어렵다. 그죠. 차라리 그걸 나오는 걸 보고 확인을 사면, 차라리 다 뚫고 올라왔을 때 물량 처리하고 사는 거 보고 확인을 사고 하면 낫다 싶은 거죠. 근데 성원산업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도 계속 실적은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떨어질 때만 조금씩 주워 모으면 올해 못 가더라도 내년에는 충분히 좀 실적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던 스페셜티, 최근 이제 다시 리포트가 나오면 좀 확인해야 되겠지만, 스페셜티 제품이 어느 정도 늘었는지 그것도 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철강주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우리 이제 오늘 철강주하고 대북주 얘기 잠깐 했지만, 이게 어떤 추세적인 펀더멘털이 물론 이익이 이번에 많이 늘어나면서 펀더멘털 자체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건 장기 투자용으로 이렇게 좀 오르는 가운데서도 살만하지 않냐 이런 얘기하는 그 의견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살만하죠. 저는 매수는 언제든지 살만하다고 생각해요. 주식은, 제의 기본적인 관점은 주식은 언제든지 사도 된다. 대신에 매도는 그러니까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대신에 사서 아니다 싶으면 장기 투자라고 하더라도 손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더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구간들이 언제든지 8월 달은 그런 기회가 있을 장이라서, 지금 현금이 있다라고 치면 이번 주 한 주는 그냥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굳이 급하게 따라가서 다른 거 오른다고 해서 나만 현금 없어가지고 현금 있는데 나만 또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가질 필요 전혀 없다. 그러니까 우리 그렇자도 데드캣 바운스 네. 영상 하나 찍었는데, 네.
그거잖아. 그 막 떨어져가지고 죽었나 했는데 갑자기 반등을 하니까 그죠. 아 이제 다시 시작인가 보다 하고 여기 속아가지고 샀는데 그죠. 다음 다시 쭉 빠지니까 대책이 없는 거지. 현금을 이미 써버렸어. 네, 그게 대표적으로 알체라가 지난주에 그렇게 나왔죠. 저는 이제 메타버스는 조금 이제 쉽지 않다라고 보는 게 뭐 맥스트가 좀 이제 흐름 좋긴 했지만 여기 구간이었거든요. 여기 이 구간 이게 그날 당일에는 이제 양봉을 보였을 거예요. 예, 이게 한 장중에 6% 정도까지 올랐으니까 그리고 21선까지 이제 뚫고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였기 때문에 장중에는 여기 빨갛게 됐을 거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여기서 주포 수급이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결국은 이게 데드캣 바운스가 되고 결론적으로 그게 물량이 쌓이다 보니까 그 다음날 더 큰 하락이 나오고 그런 거. 그러니까 여기서 못 팔았으면 저는 이거 땡큐 하고 주고 사실 이게 여기서 팔고 여기까지 올라가더라도 여기서부터 반등 줄 때는 이제 분할 매도를 하셔야 되는 물량이 또 거래량이 네, 터졌으니까. 터졌으니까 저는 그렇게 봤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메타버스는 정말 긴 호흡으로는 큰 주식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당장으로는 일단은 심리가 다 꺾였죠.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는 조심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네. 자, 대북주 관련해서 네. 요즘 뭐 대북주 뭐 그 지금 정부에서 뭔가 마지막으로 뭔가 성과를 만들어내지 않겠냐라는 그렇죠. 기대감하고 같이 섞이면서 네. 이제 오르고 있는데 상황을 좀 설명해 주죠. 대북주 상황 제가 뭐 이런 글쎄요 대북주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이론적으로 설명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가장 큰 테마이기도 한 거고 지금은 이제 북미 대화를 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일단 큰 틀에서는 남북 대화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결국은 뭐 중개자로서 아까 오늘 나온 기사들 보니까 이제 또 명절 이후에 종전선언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제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좀 나오기는 하는 건데 이 뭔가 이제 정치적인 모멘텀을 통해서 관련주들 매매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파급력이 2018년처럼 그때는 남북 정상이 만나는 그런 그쵸. 뭐 액션이었으니까. 그리고 그때는 남북 정상도 만났고 그 뭐죠? 트럼프 대통령이랑도 만났잖아요. 북미, 네. 아니, 미북. 네. 그런 변수가 이제 당장 뭐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만납시다. 그렇게 급진적으로 되면 당연히 좀 폭발적으로 나오겠죠. 그렇게 될 거라고 믿으시는 분들은 베팅 영역이고, 네. 그게 아니다. 난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계속 분봉 하루를 쳐다보면서 분봉 지지선 찾아보면서 분봉 수급 보면서 계속 트레이딩으로 매매를 하셔야 되는 구간인데 지금은 다 필요 없고 대북주만 오로지 갑니다. 그 시장은 아니라고 봐요. 다만 이제 대북주 중에 한 섹터를 겪여 있는 게 비료거든요. 근데 지금 기상이변이라던가 그리고 오늘 나왔던 게 중국이 이제 비료 수출하지 않는다라고 수출 금지 나오면서 비료 주식들이 오늘 다 급등을 했어요. 비료주는 조금 예외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조비나 경농이나 오늘 상가가 깨지긴 했지만 그 다음에 인바이오라던가 이런 주식들은 조금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소액으로 해보시면 좀 재미는 있을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이 워낙 어렵고 다 빠지니까 어떻게든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이제 조급해졌거든 마음이. 네, 그렇죠. 응? 그러니까 나만 못 버나. 지금 따라가는 추격 매수 이런 걸로 수익을 좀 내겠다. 그쵸. 이래서 들어갔다가는 또 확 물릴 수도 있는 그쵸. 그런 상황이라는 네, 맞습니다. 거죠. 네. 예, 리스크가 있는. 제가 어떤 심정인지는 알 것 같아요. 지금 개인 투자자분 특히 이제 대형주만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의 심정을 답답하거든 진짜. 돈은 벌어야 되겠고 빨리 벌어야 되겠고 누구는 벌었다더라 소리 들리고 뭐 여기저기 막 주식 게시판 기웃기웃 거리시면서 이거 올라갈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 물어보고 그래서 요즘 댓글들도 보면 짜증도 가득 섞여 있을 거고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뭐 인터넷 게시판 봐도 다 짜증 가득 섞여 있는 거고 그런데 한국 주식시장은 근데 작년 같은 모습은 정말 예외적인 모습이고요. 한국 시장은 항상 어려웠습니다. 네, 항상 어려웠고 냉정하게 보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3% 내외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내가 3% 내외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너무 그동안 주식을 쉽게 생각한 건 아닌지 그런 반성의 시간을 겪으면서 저도 굉장히 매일 저도 요즘에 한 4시간, 5시간 정도밖에 안 자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집에 가서도 집에서 희한하게 회사에서 보는 종목하고 집에 가서 다시 제가 세팅해서 보는 거랑 보면 또 달라요. 느낌도 다르고 내가 이거를 왜 몰랐을까 하는 것도 봤고 내가 이걸 오늘 왜 매매를 했지라는 생각도 드는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환경에서 한번 주식을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정말 많이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익숙한 거에서 좀 벗어나서 벗어나면 예. 새로운 주식도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게 이만큼 시장이 어렵고 정말 대처하기도 힘들고 네. 거의 뭐 오리무중인 거야 지금. 네. 왜냐하면 이제까지의 뭐 작년에도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이상으로 확 튀었던 그렇죠. 것처럼 지금은 또 생각한 기본적인 상식으로 올라줘야 되는데 그렇죠. 안 오른단 말이에요. 안 오르죠. 지금. 실적이 네. 좋아도 안 오르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안 오르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는 말은 이미 선반영됐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수밖에 하는데 없는데 이제 특히 작년에 하시는 분들이 왜 실적이 좋은데 왜 안 올라?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실적은 계속 오른다는데 왜 주가는 왜 계속 떨어져? 그게 이제 그서부터 이해가 안 되는데 한국 주식은 항상 그래왔다. 녹록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는 말이 이제 좀 그 감정이 격하시는 분들은 네. 미국은 PER 몇 배고 어디는 몇 네. 배고 근데 우리는 이러면 저평가된 거 아니냐? 네. 아니 우리가 저평가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남이 알아줘야 되는데 그렇죠. 남이 알아줘야 되죠. 시장이 외국인들이 알아줘야 되는데. 되는데 외국인들 돈이 들어와야지 이게 참. 자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인플레이션 그 어떤 요소로 인해서 음식료 업체들은 지금 제품값을 올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투자의 포인트가 되지 않겠냐 보는 네.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네. 뭐 송산업 추천드렸던 요인도 투자 포인트도 마찬가지로 판가 인상이었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조선주들 조금 그래도 기대되고 있는 거는 이제 선가 인상에 대한 것들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뭐 이제 기사 많이들 보셨겠지만 국내 음식료 업체들도 다 가격 인상에 동참을 했죠. 원재료 가격이 명분은 충분합니다. 원재료 가격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가격이 놓여야 되고 가격을 못 올릴 거면 제품 양을 줄여야 되는 거고 뭐 농심도 이번에 가격 인상 단행했고 정부에서는 이제 그런 서민 물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인플레 억제하겠다라고 했지만 또 기업은 또 기업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인데 이거 보시면 계속 올해 2월부터 해서 제일제당, 롯데, 삼립, 뭐 대상 다 인상에 대한 일지들입니다. 다 올렸죠. 다 올렸는데 뭐 하이트진로는 이 와중에도 내리는 또 가슴 아직 가슴 아픈 종목. 네. 주가 부양하는 주가 부양을 너무 노력 안 하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너무 맥주에 지쳐가지고 와인을 좀 먹었더니 안 될 그럼 안 되지. 초지일관. 오늘 약간 좀 반성하겠습니다. 오늘 주말을 이용해서 좀 많이 네, 주가 그리고 부양을 약간 해요. 제가 마트를 갔는데 카스를 너무 가격을 후려쳐서 세일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 일주일 카스를 좀 먹었습니다. 아니 네. 주주로서의 자세가 좀 부족해. 이번 주 다시 테라로 돌아가서 이번 주말에 다시 한번 테라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가격 상관없이 테라를 꼭 사서 먹을게요. 그래요. 그 몇 푼 한다고. 할인폭이 몇 푼 한다고. 그 대형마트에서 그 껴주는 사은품이 너무 탐났습니다. 네,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탐났듯이 탐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CJ 제일제당입니다. 저의 이제 주식 이제 멘토분이 한 분 계세요. 회사 선배님인데 저 신입사원 때부터 쉽게 말하면 시젠을 4만 원대부터 추천했던 분이에요. 아 그래요. 네, 정말 오래 전에 음. 저 신입사원 때 한 7, 8년 전 신입사원 조금 지나고 나서 그때부터 시젠 기업 탐방도 가고 그랬고 그다음에 에이스테크 정말 몇천 원일 때 네, 추천했고 네, 그분의 이제 장점이자 단점은 장기 투자를 너무 좋아한다. 나랑 성향이 안 맞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가끔 그 형님이 항상 이 종목 좋아 하는데 제가 보기엔 너무 재미없는 종목인데 가끔 가서 까보면 이렇게 많이 올랐어? 그게 장기 투자의 매력. 그렇죠. 그런 매력이죠. 지금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최근에 CJ 제일제당이 이제 그분이 계속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밀었던 종목인데 저도 이제 사실 동의하는 부분이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저는 종목에 수급이 없으면 보질 않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CJ 제일제당은 여기서 대형 거래량이 이제 들어왔고 한번 들어왔네. 네, 들어왔죠. 이런 종목이 수급이 있고 핸들링이 되는 종목이라고 보는 거고요. CJ 제일제당은 몇 가지 이슈가 좀 있죠. 일단은 K푸드입니다. K푸드? 네. 그게 뭐죠? 그러니까 이제 K 붙으면 이제 한국의 어떤 무언가잖아요. 한국의 음식들이 네. 또 세계화된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제 K푸드의 원조라기보다는 이제 K푸드의 처음을 알렸던 게 CJ 제일제당, 이것도 CJ 제일제당이니까 처음에 햇반이라던가 이제 한국의 만두 같은 것들이 중국 진출을 하잖아요. 2013년도에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서만 팔던 이제 만두나 햇반 이런 것들이 중국 사람들도 먹기 시작했고 국내에 그 한정되어 있던 밸류에이션을 이제 똑같은 수출이 됐으니까 내수주에서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CJ 그룹이 전반적으로 2013년 14년도에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죠. 근데 이번 타겟은 미국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CJ 제일제당을 오랫동안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던가 음식료에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다 아시는 재료인데 CJ 제일제당이 2018년도에 슈완스라고 하는 미국 냉동업체 기업을 인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미국 진출을 노리는 거죠. 근데 컨셉이 이것도 미국도 어차피 냉동 만두인데 일단 만두가 먼저 비비고 만두가 들어가긴 한데 사실 한국 사람들도 비비고 만두 제일 정말 맛있게 먹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미국 사람들은 미국의 이제 한국의 만두를 약간 건강식으로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중국 만두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기름지고 튀기는 것도 많고 좀 느끼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한국에 사실 뭐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먹는 만두는 그냥 맛있으니까 먹는다라는 개념이긴 한데 야채가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 안에 뭐 야채도 많이 들어가고 미국식으로 해서 건강식의 컨셉을 잘 잡았어요. 그러면서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기사들 리포트들을 보면 미국 매출이 2018년도에 3,600억이었어요. 근데 작년에 3조가 넘었습니다. 와, 10배 이상. 네. 네, 3년 만에. 18년, 19년, 20년, 3년 만에. 아마 올해는 더 늘겠죠. 더 늘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좀 약간 작년에도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이 팔리기도 했지만 올해 본격적으로 이제 그 슈완스가 자리를 잡으면서 폭발적으로 마케팅하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보는데 지금 CJ제일제당의 매출 비중을 보면 식품이 60%에다가 바이오가 40% 정도예요. 근데 이제 식품 부분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해외 매출 비중도 원래는 한 14%에서 지금 46% 많이 늘었고 그래서 지금 미국 기업으로 미국에다가 음식료로 성장하는 거는 슈완스가 처음입니다. 제일제당이.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이 흔히 말하는 저평가의 요소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온 리포트들을 보면 연간 영업이익이 한 1조 원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7조니까 근데 연으로 한 1조씩 벌면 퍼 10배 훨씬 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저평가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점이 하나의 컨셉이고 또 하나는 CJ제일제당이 좀 약간 남몰래 야심차게 하고 있는 게 썩는 플라스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 최근에 보면 친환경 이런 이제 ESG 관련돼 때문에 이제 플라스틱 계속 썩는 것들 이제 그 뭐죠 미세 알갱이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기사도 가끔 플라스틱. 보고 그러죠. 플라스틱 알갱이 미세 플라스틱. 네, 미세 플라스틱.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CJ제일제당은 한번 이제 해외 업체를 하나 인수를 해가지고 실제로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들 많이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은 저도 사실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고 썩는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성장성 미래만 청사진만 있는 아직은 해외 쪽에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그 뭐라 그럴까요? 기업들이 실체가 좀 더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은 뭐 SKC라던가 그다음에 뭐 CJ제일제당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관련 플라스틱 기업들이 썩는 플라스틱을 이제 처음 이제 도입하거나 아니면 이제 시작할 사업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충분한 플러스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 본업만 잘 돼서는 이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원래 기존의 본업만 잘해서는 주가가 올라가기 쉽지 않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사업. 그러니까 우리나라 작년에 기업들이 올랐던 것들이 대부분 보면 회사가 기존의 본업을 또 잘 되지만 플러스 알파 밸류에이션을 주는 기업들이 다 많이 올랐잖아요. 대표적으로 효성 기업들이 다 그랬고. 근데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에 있는 매출도 일단은 판가 인상해서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 미국에 진출했는데 미국도 잘 될 것 같고, 거기다 더 플러스 알파로 좀 더 먼 미래지만 썩는 플라스틱에 대한 진출, 새로운 신성장을 또 키우고 있다. 그래서 그다음에 뭐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 돈 못 버는 것도 저평가에다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수급도 제가 보는 수급도 들어와 있고, 그나마 지금 보시면 대형주 중에서는 시가총액 한 3조 이상인 대형주 중에서는 가장 추세적으로 깨지지 않고 대표적 경기 방어주잖아요, 사실 식품주. 그렇죠. 네, 그것도 있기 때문에 뭐 오른 것도 별로 사실 없습니다. 지금 가격대는 들어가기 괜찮다. 저는 이거죠? 괜찮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편한 기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장기 투자용으로. 네, 장기 투자용이고요. 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사도 되는 기업이라고 봅니다. 근데 뭐 단기간에 시세 빡 나는 기업은 아니지만 그냥 사놓고 나중에 여러 번 이렇게 될 만한 기업인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 이거 준비하면서 작가님이
황태병이 무슨 CJ 재단 같은 소리 하고 계세요. 맨날 중소형주만 갖고 오다가. 그치. 그러니까 제가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사실 계속 중성주 좋다고 하다가도 갑자기 추천주 할 만한 게 CJ 재단이라고 하면 이 무슨 똥 같은 소리세요. 그랬는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중소형주도 쉽지 않고 추천드리기 쉽지 않고 근데 편한 주식은 정말 제일 재단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요즘 이제 우리가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 나오니까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때가 왔다. 그게 뭐냐면 이제 워렌 버핏 그 썰물이 네. 썰물이 맞아요. 빠지면 네. 내가 벌거벗은지 아닌지를 이제 알 나오죠. 때가 그렇죠? 온다. 네. 우리가 이제 그 얘기는 결국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주식이 얼마나 펀더멘털이 튼튼한지 그렇죠. 예, 네. 이걸 확인할 때가 올 것이다. 조만간. 쓸리면 다 쓸리긴 할 거예요. 아무리 펀더멘털이 좋아도 그러나? 올라올 때 세게 올라오죠. 네, 그런 게 있죠. 그리고 믿을 수 있죠.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좀 그렇지. 있죠. 왜냐면 네. 내가 불편하진 근거가 않죠. 없으면 네. 그거 못 맞습니다. 버티거든. 그러니까 제가 매매하는 수급 매매도 근거가 있으니까 버틸 수도 떨어져도 버티는 거고 그러니까 송원이나 뭐 하이트딜러도 버티는 거고 제 나름의 근거가 있으니까. 근데 누구 말을 듣고 사면 내 기준 없이 누구 말을 듣고 사면 그렇지. 모르지. 떨어졌을 때 또 그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근데 그 누구가 나도 모르겠어 하면 멘붕이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서 잠도 못 자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지? 살맛도 어떻게 안 해야 되지? 나고. 그렇죠. 밥맛이 없어지거든. 네. 그러면. 그렇죠. 일단 일상이 가슴에 가슴에 힘들죠, 일상. 확 막힌 고민거리가 하나 그렇습니다. 딱 있으니까 해결되지 않는. 예.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이트 진로에 대한 충성도를 네. 로열티를 계속 키워나가시기를 바래요. 오늘 당장 가서 집에 가는 길에 뭐 장도 오늘 테라와 힘들었는데 하이트질로 예. 섞어서 소맥 섞어서 부인하고 같이 혼자 마시지 말고 부인하고 같이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인분으로 좀 크게 주가 부양을 하시고 하여튼 오늘 어려운 장 잘 버티시고 지금 또 화면 보니까 양봉이랑 은봉이네요, 저희. 네. 저는 옷이. 네. 양봉 대표입니다. 네. 저는 핑크색이 잘 안 봐가지고 없는데, 네. 항상 저는 양봉을 지향하는 점. 네. 네. 하여튼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네. 이 얘기는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럼요. 오늘 정말 네. 많은 힘든 하루 7월달 한 달 보내시는 고생하셨죠.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 네. 다음 주 또 뵙도록 뵙겠습니다. 할게요.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곧 이어서 KB증권 프라임센터의 김건진 투자 콘텐츠팀 부장과 함께 또 주식시장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김건진 KB증권 투자 콘텐츠팀 부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식시장 힘들었죠. 네, 말도 마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 우리 전문가들이 이렇게 힘들었을 정도니 우리 주린이들은 네, 그렇죠. 얼마나 마음고생했겠어요. 네, 저도 네. 오늘 사실 장주기 전혀 보지 않다가 이 방송하기 전에 그 결과 딱 봐도 저도 첫 마디가 오늘 왜 이렇게 빠졌지? 이거였거든. 자, 네, 일단 오늘 그렇습니다. 장이 이렇게 하락한 이유를 좀 찾아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 나온 것은 중국에 대한 영향이 계속해서 여전히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중국 금융시장이 계속해서 좀 불안하다라는 거 여러분 최근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이것 때문에 실제 26일, 27일 폭이 조금 더 계속해서 조정이 있었었고, 근데
계속해서 우리는 올려주고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밑으로 계속해서 내려와 버리는 모습이 나와서 뭐라 좀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아직 많이 사람들한테 그 이슈가 되지 않았던 이슈죠. 바로 이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 실패할 이런 가능성이 생길 것 같다라는 겁니다. 한도를 언제까지 바로 내일 31일까지 이렇게 어떻게 협의를 해 연장을 해야 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뭐 공화당 쪽 측에서 우린 조금 안 할 것 같은데 뭐 계속해서 반대표를 많이 던져버릴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조금 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렇게 되면 재정 정책을 사용할 수 없게 돼버리는 거 아니야라는 거. 그리고 8월부터는 서머 시즌이라서 국회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언제부터 9월 10일부터 다시 이런 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미국 이렇게 되면 붕 떠버리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앞에 중국 내용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내용, 그리고 방금 얘기 드렸던 부채 한도 협상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수면 아래에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는 거. 하지만 여러분들 앞에 내용, 바로 이 중국 관련 내용은 뭐예요? 국내, 자기들 안에서 계속해서 쇄신을 해보자, 조금씩 바꿔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이런 수출 국가나 우리나라는 대외 이런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 부채 한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실제 9월이 넘어가면 언제까지 있다?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빵이 돼버리잖아. 근데 미국의 재무부 쪽에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이나 한 11월 정도까지는 돈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때 안까지만 다시 협상, 9월 이후에 9월에서 10월에 협상을 해서 연장을 또 하면 또 아무렇지도 않게 또 진행이 될 수 있는 이런 이슈니까요. 여러분 너무 걱정을 하지 말자. 그럼 제가 최근에 계속 나와서 얘기해 드렸듯이 지수가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박스입니다. 오늘 3,202선인데요. 우리가 올해 8개월 연속 계속해서 이 양봉이 나오다가 오늘 드디어 음봉이 나왔었죠. 여기 제가 월 초에 나왔을 때도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이번 달에는 조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을 겁니다. 실제 어떤 새로운 이슈가 있거나 이렇게 돼야지만 그 월봉 효과가 좀 사라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어떤 새로운 이슈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경제 지표나 어닝 서프라이즈나 이런 게 추가적으로 더 나타날 게 사실은 없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주가에 대한 흐름들도 아마도 당분간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로 지수 전체적으로 모든 종목이 아니다. 이제는 업종별, 종목별로 정말 차별화 장세가 계속해서 일어날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걱정되는 게 미국이 이제 돈이 없게 되면 협상이 늦어지게 되면 그렇죠. 사실 공무원들 월급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부가 지출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그렇죠. 부도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사실은 미국 뭐예요? 계속 돈을 밀어넣고 있었었는데 갑자기 인공호흡이 딱 인공호흡 끝! 이제 너희들 알아서 숨 쉬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이거 뭐지 이거 뭐야. 오늘 밤에 미국 시장도 그러한 뉴스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빠지고 그러니까요, 있고 지금 170포인트 정도 지금 현재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가 잘못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해결될 일이라고 보는 거죠. 장기적으로. 네, 당연하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이게 세계 신용평가기관에서 미국의 신용등급을 낮추거나 해버리면 예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긴 했지만 이게 금융시장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죠. 지금 사실은 이제는 경제 재개되고 다 금융 성장률 같은 거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도 보셨던 것처럼 생각보다 성장률이 안 좋게 나오면서 뭐지? 왜 이래? 라는 이런 분위기가 연출이 됐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 뭐지? 좀 잘못되고 있네라는 것을 좀 느껴지고 있는 흐름이 돌고 있는 것이다. 즉 지금은 모든 사람이 좋아 해피 이런 지금 현재 분위기는 정말 아니다. 지금은 철저하게 어디 업종이냐 어떤
이런 종목이냐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꼭 세팅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종목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네. 일단 섹터로 봐서는 철강주가 이번에 오늘 네네네. 살아남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유가 좀 있을까요? 지금 결국은 뭐 실적입니다. 실적과 실적이 좋았죠. 실적과 뭐로 중국에 대한 이런 이슈가 계속해서 등장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2분기 실적 포스코를 필두로 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철강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다들 실적이 좋아 가자라는 이런 분위기가 돌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중국 당국 쪽에서 어떻게 자국의 철강 가격 및 이런 물가 안정을 위해서 규제 정책을 시행할 걸로 지금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좋다? 수출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와 우리 거 수출하자 좋아 가는 거야 라는 이런 분위기가 전개가 되는 겁니다. 전 세계는 지금 현재 어떻게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중국 쪽에서 야 수출하지 마 가만히 있어. 그러게 되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야 됐다 우리는 수출을 많이 할 수 있겠다 우리 실적 더욱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얘기 그리고 국내 철강 가격 같은 것도 다시 한번 상승해요. 그럼 사실은 좀 옆으로 좀 플렉스하게 돌면서 야 코 좀 찍어버리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분위기가 나타났었던 게 사실인데요. 이게 다시금 이렇게 이쪽으로 다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다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실 철강주 투자할 때는 철강주 네, 투자할 그렇죠. 때는 철광석의 그 국제 그렇죠. 원자재 시세를 좀 봐라. 그렇죠. 예, 가장 중요하죠. 철광석 가격이 오를 때 철강주가 오를 것이다. 이게 일반적인 네, 이야기였잖아요. 당연하죠. 네네. 이게 원가에다 부담이 되니까 당연하죠. 네. 제품값에. 근데 지금은 철강주가 오히려 급락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철강주는 올라요. 네네.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이 있었었죠. 실적도 이미 잘 나오고 있고 앞에서 얘기드렸던 중국 쪽 이슈가 가장 큽니다. 사실 철강석 가격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중국 쪽에서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철강석 가격은 움직입니다. 그것 때문에 미리 선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이 판가를 내리면서 수요는 그렇죠. 계속 있는데 우리가 좋은 가격을 받고 원가는 떨어지는데.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스프레드가 좀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원래 2분기에 철강주 피크아웃 나오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이제 계속 조정을 받아왔고 그랬었죠. 투자자들이 예. 불안해했는데 네네. 이번에 뭐 3분기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서요. 분위기가 3분기까지는 우선 오케이가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이미 3분기 우리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뭐 벌써 한 달이 지나갔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동종 업계에 있는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여전히 철강 좋아라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있고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시선은 뭘 봐야 된다? 바로 이제 4분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분위기, 여기에 대한 생각, 그리고 지금 당장은 어찌됐든 핫해 이런 업종인 것은 분명히 철강주가 맞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철강주 만약에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고 했을 때 최선호주를 뭘로 봐야 될까요? 토픽을? 저는 우선은 조금 중소형주들이 빨리빨리 움직이긴 합니다. 하지만 좀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을 보면 지금 좀 애매하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될 게 조금 엉덩이가 뚝뚝이 좀 무거운 주식들 이렇게 포스코 쪽을 저는 좀 우선 일적으로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뭐 혹시라도 물리더라도 포스코잖아요. 포스코의 3분기 실적이나 이런 게 다 잘 나올 거고 또 배당도 또 넉넉하게 줄 확률이 좀 높아 보이니까요.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는 좀 포스코 쪽으로 조금 더 여러분들이 무게를 실은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2차 전지주도 오늘은 뭐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라고 대세 어떤 비즈니스 흐름은 2차 전지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그렇죠? 이제 보통 시장의 이야기잖아요. 네. 2차 전지 오늘 어제 LG 화학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서프라이즈 한 분기에 2조를 넘게 이게 뭐야? 라고 할 정도로 2조 2,300억을 벌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거다라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1조라는 숫자, 우리가 삼성전자를 보다 보니까 그까이가 뭐 대충 삼성전자 10조 이상 벌잖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정말 엄청난 거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고 또 거기서 중요한 게
LG화학은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섹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실제로 석유화학, 첨단 소재 그리고 생명과학 등 여러 가지 이런 분야가 있는데 다 골고루 잘 나왔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 어디예요? 2차 전지. 그렇죠. 2차 전지 라인에서 36%에 달성됐습니다. 실제 2조 2천억에서 36% 바로 8,100억 가까이를 엄청 2차 잘 전지에서 벌었네. 벌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실제 2차 전지에서 돈을 벌 거야 라였다가 이제는 돈을 벌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CATL 빼고는 전 세계 넘버원이고요. 중국 시장을 제외해버리고 하면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 사용되는 양의 이런 25% 이상이 LG화학 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매번 얘기를 하고 있는 LG화학,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얘기를 계속해서 해드리잖아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5.2%고요. SK이노베이션도 5.2%입니다. 전 세계 5위, 6위 정도를 하고 있는 회사고요. LG화학이 넘버원입니다. 25%니까 정말 엄청난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2차 전지 라인들은 여러분들 지금 현재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뭐 에코프로비엠 정말 열심히 달리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다음 주 조만간 여러 가지 또 이슈가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돌기도 하고 있고요. 실제 여전히 계속해서 이 기대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각 이제 완성차 업체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얘기? 야, 우리가 이거 우리가 만들 거야. 그런데 결국은 소재 싸움입니다. 소재는 계속해서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이 소재 업체들은 지속적인 성장이 아직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절대 픽아웃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2년 후 걸 실적을 땡겨와서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2년 정도는 우리가 성장주한테 베팅을 할 수 있어라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LG화학하고 인도네시아의 그 합작 공장 설립하는 게 현대차하고 하는 게 LG화학이죠. 네네, 그렇죠. 네, 그쪽 라인이죠. 근데 정확하게는 LG에너지 솔루션이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네네. 그렇다면 네네. 우리가 사실 그동안은 기대감으로 성장해왔다면 이건 다른 삼성 SDI나 네네네. 그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2분기 이후로는 정말 실제로 배터리에서 돈을 버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네네. 이게 주 어떤 시장의 컨센서스였잖아요. 지금 이제는 돈을 벌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 얘기 드렸던 확인시켜준 것처럼 거죠, 네네, LG가?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네. LG가 이렇다면 SK나 마찬가지로 삼성도 지금 마찬가지로 될 겁니다. 이럴 수 있다. 네, 당연히 그렇게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는 사실, 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LG화학이 작년 말부터는 실제로 돈을 벌기 시작했고 이제 의미 있게 지금 현재 돈을 벌고 있는 거잖아요. LG화학의 전체 수익에서 37% 가까이 36.5%를 벌었고 이제 앞으로 이게 더 커지면 커졌지 작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질 거다. 물론 근데 아시죠 여러분들? 분할할 거야 라는 이것 때문에 제가 LG화학이 무조건 일위 업체니까 무조건 이 대장인데 분할이야 라는 이것 때문에 매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LG화 우리가 이제 사실 기존의 기업들 가운데서 신성장 차세대 신성장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곳들의 이제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보자 이런 이야기를 좀 앞전 방송에서 했는데 네. LG화학 같은 경우 보니까 이제까지는 그 배터리 2차 전지 좀 네네네. 해왔다면 네네. 이제는 생명공학 쪽을 계속 인수하면서 뭔가 하는 것 같아요. 생명공학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키우고 있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LG 쪽에서 정말 이제는 투자를 예전에는 계속해서 휴대폰만 열심히 했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LG 이제 그 회장님이 바뀌면서 새로운 투자 어디 쪽으로 계속해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이슈가 계속해서 등장을 해져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 앞으로 더 커지면 커졌지 작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생명과학 쪽이 더 커질 수 있고 저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왜 나이를 들면 아픈 걸까? 조금 안 아프면 안 될까? 라는 생각. 그러니까 나의 체력이나 이런 게 모든 게 20대 때를 유지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예전에 그런 영화가 있었거든요. 실제 시간을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거. 정말 부자는 엄청 젊어요. 근데 반대로 그래서 여기 딱 시계 나 몇 시간 남았구나. 돈을 벌면 시간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런 식의 영화였는데 차라리 그러다가 갑자기 시간 없으면 딱 죽어버리는 이렇게 될 수 있는 이런 게 가능하지. 우리 지금까지 영화 만들어서
안 되는 게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들? 다 미래에는 다 일어나는 현상이었죠. 그렇죠. 네. 과거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서 딱 제가 와서 여기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해보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냥 현실 사람입니다라는 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LG화학, 근데 이번에 LG화학이 나온 뉴스가 LG전자에서 분리막 사업 네네 그렇습니다. 이걸 네. 인수한다. 이게 네네. 이제 오늘 발표된 건가요? 네, 뭐 최근에 발표가 됐는데, 최근에. 네 그렇습니다. 아니 오늘 LG전자가 급락했잖아요. 네, 이거 때문인가 싶어서. LG전자가 급락된 것은 가전적이 피크아웃이 아니냐라는 이런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분리막 때문은 아니고 가전. 그동안에 LG전자를 댕댕하게 이거 실적을 이끌어줬던 친구들은 바로 이 가전이, 백색 가전은 뭐든가 LG야, 여기 뭐가 있지? 네, 찾을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집안, 여러분들 집을 보면 쓱 돌아보면 대부분 LG 정말 광고도 정말 잘하잖아요. 이거 다 LG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이게 좀 피크아웃 된 거 아니야? 이제 살 만큼 다 사버린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뭐 반대로 뭐 다른 쪽은 더욱더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고, 앞에서 우리 대표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분리막에 대한 얘기가 오늘 나왔습니다. 자, 분리막이 됐다는 것은 LG화학이 계속해서 앞장서서 나간다는 이런 뜻이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한 5,250억 정도를 가지고 인수를 했습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서 배터리 소재 산업의 밸류체인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갖춘 회사는 LG화학이 유일하다라는 겁니다. 실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양극재, 그리고 음극 바인더, 그리고 전해핵 첨가제, 그리고 탄소 나노튜브를 지금 현재 분야의 사업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배터리 4대 이런 핵심 소재를 가지고 있는 것은 LG화학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앞장서서 나가고 있고 세계 1위의 이런 정책을 계속해서 사용해 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면 됐지 좀 뒤로 후퇴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LG화학이 이제 얼마나 괜찮은 회사인지에 대한 이제 이해는 된 것 같은데 문제는 투자자로서 그렇다면 지금 주가, 지금의 주가를 인정하고 사도 괜찮겠느냐,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네네. 지금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LG에너지 솔루션 분사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아직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예, 물론 그렇지만 회사는 여전히 좀 싸다라는 생각을 싸다고 하셔야 보세요? 됩니다. 지금 가격 84만 원입니다. 얘들 엊그저께 100만 원 갔던 회사예요. 그런데 다른 애들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가자! 전전전전전. 근데 얘들이 조금 밑으로 밀렸다라는 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얘들의 100% 자회사가 됩니다. 그리고 물론 상장을 시키긴 할 건데 어찌됐든 LG 화학의 어떻게 보면 연결회사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양이다라고 판단하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주가에 대한 흐름도 지금 라인보다는 한 단계 더 레벨업은 분명히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우선 1차적으로는 차트를 보면 88만 원 정도가 1차적인 이런 저항선 역할이 되고 거기 뚫어주면 한 94만 원까지는 뭐 쉽게 움직여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테슬라 이야기 해볼까요? 네. AI 데이를 8월 19일에 개최한다라고 하는데 AI 데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가 테슬라 하면 좀 예전에 좀 무서웠던 게 배터리 데이 하면서 우리를 으악하게 만들었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테슬라가 2019년에는 자율주행 데이라는 걸 했습니다. 2019년 그리고 2020년 작년에는 배터리 데이, 우리가 너무 힘들었던 이런 배터리 데이가 있고 올해는 AI 데이라고 해서 AI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다라는 거입니다. 실제 뭐 아픈 사람들이 많이 빼먹고 얘기를 하는데요.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분야에 인재 채용을 하는 이런 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인재 채용 무슨 말이에요? 이 회사가 이제는 뭐 바로 소프트웨어로 조금씩 변형을 하기 시작할 거야라는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사실 테슬라가 가장 크게 인정을 받는 게 뭐냐면요, 자율주행의 이런 기술력입니다. 그렇죠. 수없이 많은 게 쌓여 있고 이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이 따라가지를 못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달라질 거다라는 겁니다. 실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AI 전문가들이 열심히 많이 뽑아서 소프트웨어 회사로 조금씩 넘어가고 싶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AI를 선도하는 소프트웨어 회사로 전환을 하고 싶어라고 하는 게 일론 머스크의 하나의 생각이 아닌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테슬라의 이제는 미래의 혁신과 이런 성장성이 주가에 또 한 번의 터닝 포인트를 한번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지금도 계속해서 슈퍼컴퓨터나 이런 거 열심히 딥러닝을 하면서 열심히 경험을 쌓아가고 있는 이런 테슬라 같은 경우인데요. 여기서 또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데이를 만들었다라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8월 19일 날 이번에 물론 우리가 뭐 2차 전지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니까 어떤 내용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뭐 가장 큰 것은 결국은 AI가 얼마나 중요시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거기에 관련된 이런 이슈들은 정말 많죠. 지금도 뭐 사실은 메타버스나 이런 것도 다 AI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이슈입니다. 뭐 자이언트 스텝이나 뭐 시적에서 거기에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을 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쪽 시장이 될 거라는 거. 계속해서 주가에 대한 흐름도 그쪽 라인들 어때요? 그쪽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긍정적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주식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성장성이잖아요. 그렇죠. 성장성의 대장들을 찾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소프트웨어 업체 하면 뭐 어디가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냐면요, 삼성 SDS가 가장 먼저 떠올리셔야 됩니다. 실제 그쪽이 계속해서 치고 나가고 있고, 빠르게 자본력 삼성에서 야 돈 밀어줄게라고 얘기하고 있고, 거기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일이니까 실제 주가에 대한 흐름들도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거 다음에 이 AI 대회에서 뭔가 발표가 나오고 이것으로 인해서 한국의 업체들 가운데서 수혜를 받거나 뭐 주가가 상승할 만한 그런 요인이 겹쳐져 있는 회사가 있을까요? 우선은 뭐 AI 그냥 관련된 기업을 대표적으로 얘기했듯이 제가 방금 전에 뭐 삼성 SDS 얘기해 드렸었잖아요. 워낙 큰 회사라서 야, 얼마나 갈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회사 자체는 싸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삼성 SDS 같은 경우 주가 최근에 조금 밑으로 많이 기었습니다. 옆으로 조금씩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소프트웨어에 어떻게 보면 대장이 될 수 있는 게 어쩔 수 없습니다. 자본과 모든 핵심 인재가 모여있는 삼성 SDS가 거기에 대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한 20만 원대까지도 움직여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여기 아시잖아요. 실제 이 지분 구조 같은 경우가 워낙 어떻게 되어 있다? 잘 움직여 줄 수 있습니다. 실제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재용 이런 부회장님이 9% 넘게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거 무조건 가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엔 그 크래프톤 이야기 해볼까요? 참 말도 많았는데 이제 드디어 공모가 49만 8천 원으로 확정이 됐고 다음 달, 그러니까 8월 2일, 3일 일반 청약을 받는다. 언제 상장하죠? 8일인가? 이 정도, 네. 그렇게. 아니, 여기는 자료는 10일. 10일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날짜까지 정확하게 제가 지금 모르겠네요. 네. 네. 별로 안 하고 싶어서,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이게 관심이 없는 분들은, 너무 비싸. 그래서 네네네. 관심을 안 갖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건 이제 새로운 카카오 게임즈를 떠올리면서 대장주가 되는 거 아닐까? 대장주면 또 뭔가 관심을 많이 받으면서 오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뭐 제가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데 공모가로 상장을 하면 몇 조가 되냐면요, 24조 원이 됩니다. 24조 원이 되면 우리가 죄송합니다. 게임주의 대장이 누구죠? NC소프트보다 6조 원이 위입니다. 딱 게임 하나인데. 배틀그라운드 딱 하나인데. 어찌 말이 되나? 물론 NC도 리니지가 뭐 돈을 벌지만 다른 애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NC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이오니니 뭐 여러 가지 그런 회사가 있기 때문에 좀 달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첫날 그런 상장되고 나서 첫날 발행 주수의 39% 정도, 바로 이 1992만 주가 당일날 거래가 가능합니다. 좀 그렇다. 좀 많이
근데 이게 참 얘기 들어보면 참 비싸서 이번에 카카오뱅크도 좀 그렇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거 과연 해놓고도 뭐 이번에 BMK에서 그 매도 그 리포트 나왔잖아요. 충격적이었죠. 예. 네. 저 창장도 하지도 않았는데. 예. 그래가지고 막 이거 내가 이거 청약 잘못한 거 아니야 걱정하는 분들도 있던데 이것도 쉽지 않겠네요 분위기가. 분위기는 그럴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사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만 해도 기관에서 참여한 데가 1,667군데였습니다. 많이 했네요. 근데 크래프톤은 621밖에 안 했습니다. 인기가 최근 들어서 공모주를 막 많이 나왔잖아요. 대형 이런 공모주가 1,000건이 안 나온 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621군데였다라는 거. 물론 좀 그 상단에서 결정이 됐고요. 실제 언제 8월 10일 날 상장이 맞습니다. 8월 10일 날 상장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될까? 그리고 실적이 계속해서 잘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면 조금씩 하향 추세입니다. 물론 고점 찍고. 물론 1분기보다는 2분기가 작년 4분기보다 1분기가 좋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대비하면 조금씩 하락 추세고요.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추세가 좀 내려오고 있고 북미도 좀 내려오고 있고 유럽도 내려오고 있는 추세. 유일하게 아시아 쪽에서만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도 쪽에 한번 터져줘야 됩니다. 인도 쪽이 지금 현재 좀 올라오고 있으면서 여기가 터져준다면 3분기, 4분기도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가 아니면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인도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난리 났네라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연출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런 걱정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해 드린 것처럼 배그 딱 하나가 이 회사의 매출의 97%입니다. 그냥 전부예요. 그냥 단일 게임 가지고 단일 게임 가지고 시가총액 24조 받는다는 겁니다. 물론 그 돈을 가지고 또 투자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장밋빛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좀 고민이 드는 건 사실이다라는 거. 절대 제가 잔치집에 가서 뭐 재뿌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조금 걱정이 되는 이런 심정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공모주 청약하고 보통 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그냥 단기로 따상 기대하고 들어갔다가 이제 바로 돈 빼는 거 생각했는데 이거는 좀 고민이 되겠어요. 확률이 그렇게 될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 것 같아서. 첫날 너무 거래가 많이 돼서 앞에서 제가 결국은 첫날이만 장기름 물량이 있으면 이거 괜찮거든요. 근데 39%가 첫날부터 거래를 할 수 있다. 물론 장외에서는 한 54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모가가 49만 8천 원인데 4만 원. 네, 물론 한 10%면 10%겠죠. 장외 시장은 워낙 그 왜곡 현상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예. 거래 건수가 작으니까. 최근에 뭐 장외 시장 뭐 카뱅이나 이런 거 쭉 이렇게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는 모습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니까 카카오 게임즈도 한번 치고 지금 펄어비싸고 같이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네. 예, 분위기상으로도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최근 분위기는 그렇게 썩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일단 우리가 뭐 게임즈에 관심이 없더라도 우리가 이걸 자꾸 관심을 갖는 이유가 결국은 카카오뱅크 이어서 크래프톤까지 들어오면 그렇지 않아도 수급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게 못 올라가고 있는 증시인데 하락하고 횡보하고 이게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돈이 그쪽으로 또 못 쏠리니까. 네,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실제 우리 증시를 지금 현재 받쳐주고 있는 건 누구? 바로 여러분입니다라는 거. 바로 우리 개인 고객님들의 그동안 시장이 우리 3,200선, 3,300선도 처음 와보는 이런 곳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전처럼 무조건 호구가 된 게 아니었잖아요. 뭐 최근에는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기관이나 외국인들 우리가 이기고 있어라는 이런 분위기가 많이 연출되고 있고 많이 달라진 게 사실이죠. 하지만 지금의 분위기는 좀 애매하긴 하다라는 거.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경제 지표가 정말 잘 나오는가 아니면 실적이 정말 잘 나오는가. 근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라는 거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고요. 예타크 같은 경우를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리잖아요. 네. 근데 28일자입니다. 이틀 전께 지금 나오니까 28일 거 보니까 예탁금이 66조입니다. 여전히 많긴 하다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수십조 샀는데도 불구하고 또 66조라는 건 거의 최고가 들어올 때 막 71조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한 66조고요.
별로 빠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60조 원대를 계속 지금 현재 6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 정도면 계속해서 댕댕한 거다라는 겁니다. 절대 많이 갑자기 뭐 야 50조대야 뭐지? 야 40조밖에 안 남았네? 이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여전히 예탁금은 돈이 많고 돈이 갈 데가 없긴 합니다. 우리 엊그저께 뭐 부동산 정책 보니까 뭐지? 저거 뭐야? 우리 탓이란 얘기야? 이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연출이 됐던 것처럼 예탁금 같은 경우 보시면 여전히 계속해서 지금 현재 증시를 계속해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이런 돈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1조 2천이나 계속해서 샀고 외국인들, 기관들이 열심히 판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요즘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8월 시장이 좀 위험해 보인다. 왜냐하면 선물 옵션 만기 그것도 그렇죠. 좀 네네. 둘째 주 목요일 날 또 있고. 네. 우리 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8월달 사실은 뭐 가격 조정보다는 저는 기간 조정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계속해서 얘기해 드렸듯이 새로운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나올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날씨도 더운데 주식도 좀 우리를 덥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여주면서 시장은 그렇다고 해서 좀 급락 나오거나 이런 시장은 아닙니다. 분명히 옆으로 좀 횡보하는 시장일 거다. 근데 내 종목을 보면 잘못하다가는 잘못 좀 가지고 있으면 뿍 밑으로 뭐야 라는 거. 제 주변에 조금 좀 돈 많은 이런 분들이 오늘 막 전화가 왔더라고. 야, 나 오늘 이번 달 보니까 100만 원 벌었더라. 허허허허 당황스럽더라라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7월 달도 그만큼 좀 힘들었는데 8월 달도 그렇게 녹록한 이런 시장은 아닙니다. 무조건 우리가 작년 사실은 4월부터 정말 이것만 봤잖아요. 월봉을 보시면 여러분들 계속해서 상승만 했다. 그래서 야 주식은 무조건 돈 벌구나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조금 꺾이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이다. 여기서부터는 8.15를 정말 열심히 봐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뭔가 안 했죠 제가 오늘? 네, 바로 프라임 클럽도 열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그렇다라는 거 이야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참 이 대형주들이 빠지기 전에 뭐 자동차주도 보니까 오늘 이렇게 차트 보니까 이제 모든 이평선 밑으로 내려가 있고 뭐 현대모비스 네.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렇고 네. 현대차도 오늘 좀 많이 오늘 자동차주들은 왜 이렇게 빠진 거예요? 뭐 사실은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현재 뭐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전기차에 네. 대한 기대감은 점점 커져가는데 네. 2차 전지가 성장하기 위해서도 이 전기차 부분이 완성이 또 필요하잖아요. 완성차. 당연하죠. 네. 2차 전지 계속해서 빠르게 잘 움직여 주고는 있거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기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잘 움직여 주고 있고 지금 현재 팔리고 있는 것도 잘 팔리고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인센티브도 많이 주지 않습니다. 이 말은 현대차, 기아차가 돈을 많이 번다라는 겁니다. 물론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었을 때 쏘쏘하게 나왔었죠. 기아는 좀 잘 나왔고 현대는 살짝 안 나왔던 거. 지난번 제가 나와서 여기 실적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이거보다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시장이 밀리다 보니까 조금 매도에 대한 이런 모습이 좀 커져 있는 것 같고요. 그동안 사실은 기관하고 외국인이 이런 큰 조직이라서 보니까 기관과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아버리면 주가가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는 중소형주 쪽으로 좀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큰 자금들이 들어오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지금 굳이 우리가 아시아에 돈을 넣어야 돼? 라는 분위기가 계속해서 시장 전체적 전 세계 증시에서 지금 현재 생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환율만 보더라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위로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가 나오고 있고 원화는 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지션이 가장 중요한 게 이 흐름이 꺾일 때가 있을 겁니다. 반대로 원화 강세가 나오는 시점이 되면 증시 다시 가구나. 바로 주가가 다시 한번 전체적인 지수 대형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 오고 있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지금같이 계속해서 조금 흘러내리고 있는 분위기면 원화가 계속해서 약세가 나오네. 언제까지 이렇게 원화가 약세가 나올까라는 이런 고민을 여기서부터는 계속해서 해 가셔야 되는 흐름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3원 80전이 상승을 하면서 1150원을 오늘 좀 찍어주는 모습이고요. 일간으로 보더라도 계속해서 상승 추세입니다. 추세 자체가 조금 좀 어렵게 바뀌고 있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잘 버텨줬어야 돼요. 이 라인에서
버텼어야 되는 모습이었는데 거기를 뚫고 올라가 버리는 모습이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자동차주도 그 악재는 없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외국인이 매도하다 보니까 내려왔다. 네, 네. 그렇게 뭐 큰 외국인과 기관들이 좀 매도가 지금 현재 쏠리면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오늘 뭐 다 하락을 한 시장이었으니까요. 네. 네. 자, 다음 주 이제 새롭게 8월 첫째 주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네네네. 주인데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임해야 될지 아이디어를 좀 주시면. 네, 그렇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주에 큰 이벤트가 있었던 게 뭐냐면 다음 주 말 정도에 고용지표, 미국의 고용지표가 나옵니다. 고용지표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아시다시피 우리 FAB 쪽에서 뭐 바로 고용과 뭐 바로 이 물가에 대한 이런 고민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고용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시장의 흐름, 전체적인 자금의 흐름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야, 그건 너무 다른 나라 얘기잖아. 그런 말고 다른 거. 지금 무슨 시즌이죠?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가장 많은 실적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별로 안 좋은 종목들의 실적이 우르르 발표가 될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 날마다 확인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거기서 돈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 아주 많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고, 그쪽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실제 어떻게 확인하시면 되냐면요, 전자공시에 들어가셔서 연결 재무제표를 확인하자라는 거, 그리고 확인이 되면 어떻게 이게 컨센서스보다 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잘 나왔다 그러면 어디 레포트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렇게 되면 분명히 업데이트 레포트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적 서프라이즈 와 그러면 한 5-6군데 와 이거 좋아 가는 거야 라고 하면 그 종목은 무조건 그 다음날에 올라올 겁니다. 주가에 대한 흐름도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왜? 이미 실적 가지고 확실한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입니다. 지금 그 시즌이잖아요. 여러분들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실적 시즌이다라는 거 얘기해 드리겠고요. 여기서도 다 체크해 주실 거죠? 네, 815에서 다 체크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임을 왜 저한테 떠넘기세요? 네, 그런 거죠. 네, 다 그런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네, 아니,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샀어요. 이제 지금 흐름을 보니까 대형주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실적이 좋아도 그렇게 움직이진 않는데 중소형주. 네, 그렇죠. 중소형주 쪽으로 보셔야죠. 당연히. 네, 네. 후방 산업들. 네, 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샀어요. 네, 네. 근데 언제 팔 것이냐. 왜냐하면 이게 실적이 좋다 해서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요즘은 며칠 오르다가 다시 꺾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실적이 한 일주일 전에 발표가 된 유니드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딱 3일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 뒤로 한 일주일 오르더라고요. 오늘 처음으로 운봉이 떨어졌습니다. 야, 이거 최근에 과열까지 나오면서 물론 얘들은 이슈까지 붙었습니다. 탄소 배출에 대한 이런 이슈까지 붙어서 올라갔긴 했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흐름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주가에 대한 흐름들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작은 종목이 갑자기 실적이 잘 나왔어. 그러면 최소한 그 다음 날은 올라갈 확률이 높고 오늘같이 시장이 안 좋아 버리면 윗꼬리가 달리긴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침에 그 내용을 알고 있었으니까 매도를 하고 잘했다라고 하다가 또 내려오면 다시 한번 째려보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움직일 때가 다시 한번 또 잡아보고 이런 식으로 좀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바이앤홀딩은 전체적인 시장이 갈 때 하는 거고요. 지금같이 시장이 좀 흔들리고 이렇게 할 때는 조금 여러분들이 좀 트레이딩의 관점을 계속해서 가져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것도 역시 자신의 어떤 성향. 네, 그렇죠. 그다음에 네. 이 단기 트레이딩 하실 때는 우리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손절을 과감하게 하실 수 있는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런 분들이 하셔야 되는 영역이니까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오늘 시장이 참 힘들어서 네. 하실 말씀도 별로 없으셨을 텐데 어쨌건 애쓰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7월 마지막 그 장이 열리는 날이었는데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 뭐 처음으로 마이너스 월봉으로 났다니까 뭐 기분이 썩 좋지는 않지만 뭐 그래도 8월 달 기대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8월 달 대응을 잘 하면서 또 뭐 9월 달 오고 어쨌든 계속 오니까 그 안에서 분명히 기회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차분하게 마음 가라앉히시고 냉정하게 시장을 보는
관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